민국 시대 때 1912년부터 1949년까지를 민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손중산이 신해혁명을 성공시켜서 청나라 왕조가 1911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민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실세로서 민국의 재정을 주물렀던 인물이 송자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 타임지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송씨 왕조의 큰손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의 뒷배는 뭐냐? 이 자매들입니다. 제일 큰 딸인 송애령은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금융업자였던 공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두 번째 송경령, 손중산하고 결혼합니다. 중화민국의 총통이야. 예, 초대 총통입니다. 셋째 송미령은 나중에 권력을 찬탈하는 장개석이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 두 사람하고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송경령하고 송미령은. 그러니 그 동생인 송자문은 오죽했겠어요. 그죠? 원래 송씨 집안이 또 잘 사는 집안인데다가 그렇게 해서 중화민족이 아니고 중화민국입니다. 재정부 장관을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부정축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재정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중국 건설은공사를 설립해서 중국은행을 대표하는 은행업으로 나섰고 나중에 상공업, 금융업 관련된 기업들을 전부 다 인수합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송자문이가 축적한 부가 미국 달러로 약 200억 달러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조 원이래. 요즘은 단위가 하도 커져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그 부동산 보유세, 그죠? 그 다음에 종합 뭐 부동산 세금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쥐꼬리만큼 발표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약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기재부에서 못하겠다라고 뻗치고 있는 중인데 그 1년에 그렇게 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1조 정도 된답니다. 조금 넘는데 별거 아닌데 그러면은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조 단위가 아니래요. 1,500조 정도 된대요. 거기에 1조 걷어들인다고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보수 신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수십 채 갖고 있거나 땅을 경작하지도 않는 땅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물리겠다는 건데도 우리나라 그만큼 조세 저항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조세 저항이 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한테 세금 날라올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하나도 나온 상관도 없는데 그죠? 그 정도 세금 내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률이 40% 정도 되거든요. 수입에. 그게 전부 다 복지로 돌아오니까 조세 저항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세 정책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자문은 나중에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권력을 뒷배로 삼아가지고 횡령과 부정 축제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대 거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혔고 오병감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상인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인데 뭘로 칩을 아편으로 칩을 합니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칩을 했죠. 세계 최고 그 당시로는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는데 1783년에 아버지 오국형이 이화행이라고 하는 행을 설립을 합니다. 행은 서양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서양과 무역을 대행해주는 기업체를 행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있죠. 유한양행. 그죠? 여기도 13양행이 있었어요. 중국도 광동성에. 그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행이 이화행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설립한 것이고 1801년부터 이화행을 개성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치부를 시작을 하는데 사업 수완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국제 정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국제 정세와 국제 무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국제 무역, 건설 투자, 대출업 나아가서 아편 수익까지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통이 컸냐 그러면요. 보스턴 상인이 이 오뱅감한테 돈을 그 당시 600만 달러인가 하는 돈을 빌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아. 귀국도 못 해. 그랬더니 오뱅감이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는 배표까지 끊어가지고 돌려보내줬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 오뱅감의 통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중국이 서양 열강들하고 남경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어요. 우리 강화도 조약처럼. 그때 그 외채가 있어요. 돈을 빌려다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300만 원이었는데 외채 중에 그 가운데 3분의 1을 자기가 갚아줬습니다. 외채 상환의 진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이 뇌물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처벌을 면하려고 외채를 상환을 해줍니다. 1843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는 이화영은 몰락을 했는데요. 재밌게도 영국의 메디슨 상해라는 곳이 이화양행 간판을 사들여가지고 내걸고 있고 지금 현재 홍콩에도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둬가지고 세계적인 무역 상사로 이제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